일부에서 언급한 대로 식민지 획득에 늦게 재미를 들인 일본은 해군력을 더욱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력 전함 8척과 순양 전함 8척으로 구성된 소위 88함대를 근간으로 하는 해군력 강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해군은 몇 안 되는 신함을 채워놓은 1함대, 구영함으로 편제된 2함대, 그리고 청일 전쟁장에서 노익한 낡아빠진 함정들을 모아놓은 3함대로 구성된 이른바 66함대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8함대 계획을 통해 압도적인 화력과 방어를 갖춘 1함대, 고속성과 전투력을 동시에 겸비한 2함대, 주로 야간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레 전대라 불리는 어뢰투사형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3함대로 개편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새로운 함대를 구성한 데는 최신식 전함과 순양 전함 8척씩만을 건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함대는 또다시 함대의 주력함들을 호위할 수 있는 중순양함과 경순양함, 그리고 구축함, 이에 더해 항공정찰과 포격관측을 위한 항공모함, 또한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함대당 수송선 및 위로보급함과 공작함이 있어야 했고, 이에 더불어 잠수함 또한 건조해야 했으니 말이죠. 이에 일본 정부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럴 전쟁의 상처를 이제야 복구하나 싶었는데 군부가 다시 전쟁을 준비하려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당시 일본의 재정 상황으로는 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몰빵해야 하는 이른바 지옥같은 전시체제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만 했죠. 온 국민이 굶어도 상관없다. 쥐어짤 수 있는 모든 걸 쥐어짜야 한다. 전시에나 시행되는 국가 총동원 체제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은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 이내로 억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였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때부터 일본은 국가 예산의 무려 32%를 전체 국방 예산도 아닌 해군의 건함 사업에 몽땅 쏟아붓게 됩니다. 이렇듯 국민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는 길. 결국 일본은 이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국민들, 이들을 위한 파멸의 전주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동시에 공격할 곳이라는 쓸데없는 위감의 해군력을 확장하려는 미국, 그리고 이런 미국을 가상적으로 상정한 일본, 이 둘 사이에서 엉겹결에 건함 경쟁에 말려들게 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이었죠. 이때부터 영국은 난감해집니다. 세계대전이란 급한 불은 일단 껐으나 당시 영국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4년간의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국가재정은 거덜날 대로 거덜나 기존의 함대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데 미국과 일본이 건함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영국으로서는 골무를 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함 경쟁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도일과의 경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당시 주력 전함의 척당 건조비는 그 전시대의 드레드노트급 전함에 비하면 마치 경차 판매가가 최고급 대형차 판매가로 오른 것처럼 큰 폭으로 상승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색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해군의 위상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군력 유지는 숙명이었죠. 그럼에도 이 끝도 없을 것 같은 무한 건함 경쟁에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파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역시 미국처럼 양면 전쟁을 우려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만약 2위, 3위, 4위의 해군력을 가진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영국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발을 담근 강도질은 이렇듯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법일까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결국 영국도 미국과 일본의 함대 총합보다 더 큰 해군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스펙상으로 당시에는 계획조차 없었던 일본의 야마토쿠가 비등한 N3형이라는 슈퍼전함 4척을 건조함과 동시에 당시 세계 최고의 순양전함이었던 후드급을 능가하는 G3형 순양전함까지 건조한다는 계획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코드네임 N3, G3로 불리던 영국의 거대전함 건조계획. 훗날 이 계획이 미국과 일본에게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체결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영국은 이런 공갈 협박 카드까지 쓸 정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낼 구멍은 있는 것일까요? 이때 영국에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었죠. 하딩은 일단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인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에 다시는 끼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상 정치로의 복귀, 이것이 그의 대선 공약이었으니까요. 그러기에 제1차 세계대전의 단초가 됐던 건함 경쟁을 더욱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도 매우 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설득과 우여곡절 끝에 마지못해 대통령이 된 그는 나는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이 직책을 맡지 말아야 했다. 라고 친구에게 고백했을 정도로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소용에 있어서도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모든 일에는 아이러니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런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구축 계획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1921년 3월 하딕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평화를 위한 워싱턴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열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전함을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도 전함을 만들지 않는다면 건함 경쟁이 일어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전 세계는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금주법 시대에서도 백악관에서 술을 즐겼던 애주가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끔찍히도 아내를 존경하던 마음 약한 콩초가라서 그랬을까요? 하딩이 이런 제안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힘이라는 국제정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논리로 보자면 이런 생은 거의 망상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만큼은 망상이 현실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과 영국, 일본에는 각자의 셈법과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미국은 전무를 한다면 건함 경쟁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썼지만 건국 이래로 고소해온 외교 노선인 고립주의라는 명분, 그리고 여론에 의해 집권 공화당이 내건 정상 정치로의 복귀라는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고, 영국은 제1차 세계대의 여파로 기존 함대를 유지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재정이 파탄식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무드가 한창이던 일본의 문민정부 역시 군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인해 건함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건함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무리였던 것이죠. 비록 하딩의 어설픈 이상주의적 발상이었지만 이것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아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의 사정과 이심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어쨌든 이런 하딕의 제안은 일촉즉발로 치닫던 당시 세계 정세에는 폭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조회에서는 건조 스케줄상 미국과 일본의 전함 총량이 균형에 도달하는 1923년 즈음에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18년 후 전쟁은 결국 터지고 맙니다. 어쨌든 미국과 영국이 각자의 계산하에 기꺼이 워싱턴 체제에 참여하려고 할 때 일본은 내부적으로 더욱 복잡한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민주화라는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고 문민정부는 이 기회에 최대한 군부의 입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럴 즈음 들려온 워싱턴 군축회의 제안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분위기에 편승한 일본 문민정부에는 마치 꿈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국가 재정의 32%를 차지하는 건함 예산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정 건전을 위한 희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 문제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확대 일로로 걸어온 일본 군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여겼었던 것이죠. 내각을 압박해 예산을 뽑아내고 군비를 확충해 전쟁에 뛰어들고 전쟁을 이유로 발언권을 높여 내각을 장악하거나 압박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것이 당시 일본 집권 내각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군부와 내각 간의 미묘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갑론을박 끝에 결국 일본도 군축회담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1921년 11월 12일부터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표가 모여 국제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해군 군비 제한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죠. 그리고 진통 끝에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군축조약의 체결은 일본에게는 또 다른, 아니 결정적인 국면을 불러오게 하죠. 끓어오르는 일본의 군부에 의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일본의 운명, 바로 그 얘기 말입니다. 어쨌든 각국의 입장을 보더라도 워싱턴 군축회의는 당시에는 힘과 균형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성공적인 외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미봉책이었고 미중유의 대전적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6년 전인 1916년 제1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만일 그 당시 미의회가 주력전함 28척의 건조를 승인했더라면, 그랬다면 아마도 이에 짓눌려버린 일본은 감히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너무나 순진했었고 영국은 패권국이라는 지위를 절대 잃지 않으려고 했으며 일본은 그네들의 꿈이었던 중국 정복과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쟁기지 구축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불안한 국제관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패권국의 덧없는 욕망, 그리고 식민지 획득에 미쳐 있었던 열강들의 끝없는 탐욕,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워싱턴 군축조약을 산산이 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조약 파기의 첫 방아쇠를 당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량한 자존심과 국뽕에 취해 있던 작은 섬나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